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빅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영화 모임에서 다룰 영화는 살인의 추억인데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희입니다. 따뜻하게 마시는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마셨어요. 좋습니다. 박수 할까요? 우선 오랜만에 뵙는데 한국 영화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다시 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살인의 추억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재료 확인, 우쿠님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살인의 추억 선정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지하는 작품입니다. 예, 살인의 추억 이제 2003년작이고요. 수상 경력 화려합니다. 대종상 영화제 최우수작품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최우수작품상 등등 있고, 해외에서도 평가가 되게 좋아요. 이제 IMDb나 로튼토마토 같은 데서도 8점 후반대 기록하고 있고요. 네티즌 평점은 9점대 가볍게 찍어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고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갈까요? 해주세요. 예, 이제 71세 할머니부터 13세 여중생까지 아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잡힌 사건이죠. 최초? 이 전까지 이제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경찰들 사이에 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동 수사에도 되게 허둥지둥하고, 아무래도 그때 이제 과학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제 연인원 180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용의자로는 300여 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도 이제 DNA 감식이나 이제 머리카락 채취 같은 수사가 있었다면 훨씬 쉽게 해결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건의 영향으로 90년대 말쯤에 이런 시스템이 확립되게 되죠. 그 영화에서도 막 미국 보내고 막 기다리고 그렇죠. 막 네. 버티죠. 사담 잠시 하자면은 이것 때 그 당시에 이런 과학 수사 기법이 있었으면 잡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토론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100%는 아닌가 보네. 그렇죠. 그리고 알 수가 없죠. 있다고 네, 증거가 있다고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막상 그 영화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는데 어긋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제 영화 자체의 필모그래피를 이제 좀 살펴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 필모그래피에서 볼 사람은 딱 3명. 주연 2명이랑 감독. 기타로 이제 박해일이나 이제 변희봉 같은 사람을 하기는 예, 좀 너무, 그렇죠. 그렇게 예. 하면 진짜 너무 배우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그쵸, 끝도 없죠, 사실. 이제 우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봉준호,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면서 또 대중적이기까지 하죠. 예. 저는 사실 이 감독의 데뷔작이 그 대학교 졸업작품인 지리멸렬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93년에 6mm 단편 백색인이 첫 데뷔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장편 영화 찍은 거는 플란다스의 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베두나 나오는 영화인데, 이성재랑 베두나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소소한 영화입니다. 아주 뭔가 여기 이게 적힌 설명은 신임답지 않은 탄탄한 칩이나 연출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연출력 정말 좋았지만 소재가 정말 신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풋풋한 우리 주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 아파트 단지에서 사라지는 개들을 쫓아가는 이야기. 예, 굉장히 그랬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은, 분명히 이런 소소한 영화인데 스릴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처음부터 그런 기질이 있으셨나요? 예, 조금 이런 쪽 장르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이후 작품들 아시겠지만 괴물 같은 거 보시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알려진 작품이 살인의 추억과 괴물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막 해외로까지 발을 넓혀서 옥자라든지 설국열차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해외에도 좀 이름을 알리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연 배우 송강호 씨, 우리 전에 변호인 할 때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너무 단골이셔. 예, 너무 단골이시고.
네,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96년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단역으로 영화에 데뷔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연극 배우로 활동하셨고, 그리고 주목받기 시작한 건 넘버 3에서 이제 이상한 조연 있죠. 굉장히 캐릭터 특이한 조연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좀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한 게 쉴인데, 쉴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이죠. 네. 죽거든요. 죽기도 죽고, 좀 한석규, 최민식에 굉장히 밀려서 단역 취급을 많이 받고, 별로 좀 미스캐스팅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이건 김지훈 감독 영화인데, 여기서 좀 나름 주연급으로 활약하면서 인상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그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에서 주연을 하는데 여기 정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반치광에서 단독 조연. 아, 반치광도 나왔었구나. 예, 마찬가지로 김지훈 감독과의 이 연애로 이걸 진행한 거겠죠. 그리고 뭐 이제 쭉 이제 필모그래피가 난립하기 시작하는데,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이 영화인 살인의 추억, 괴물, 박쥐, 살구경찰, 관상, 변호인 등등에서 계속 연이은 히트를 치면서 명실상부하게 충무로의 최고의 배우로 꼽히게 됩니다. 다 들어본 거네, 진짜. 물론 중간중간에 좀 실패한 작품도 없진 않아요. 이렇게 푸른 소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도 네. 송강호. 그쵸. 관객도 외면하고, 평론가도 외면하고. 네. 평론가 중에는 가끔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게 기억나는 게 신세기 형이 딱 하이킥에서 막 뜨고 나서, 네. 그래서 신세기 형이란 배우에 좀 관심이 있었을 때 푸른 소금이라는 영화 막 홍보해서 제목만 들어갔었는데 잘 안 됐구나. 잘 안 됐죠. 되게 뭔가 잘 안 어울려요. 그 되게 심하게 작가주의에 매도된. 최근에 이제 뭐 택시 운전사로 또 그쵸. 택시 운전사. 한 획을 긋고 계시죠. 네. 근데 많이 나오셨나? 여담으로 그 택시 운전사 사실 좀 변호인과 너무 흡사한 캐릭터 느낌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평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김상경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필모그래피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은근히 주로 브라운관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스크린을 오가면서 했던 것 중에 이제 그나마 제일 히트한 게 살인의 추억,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만한 게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는데, 맞아. 예, 5.18 관련 영화고요. 그리고 김상경 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홍강호 씨가 봉준호 감독이랑 김지훈 감독과 이제 주로 협업을 했다면, 김상경 씨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예, 주로 기용이 되면서 찌질한 역할을. 그렇죠. 찌질한 역할에 좀 꽤 최적화되어 있는 잘생긴 영화와 달리, 네, 뭐 생활의 발견이라든지 하하하 등 이제 예술 영화 같은데 주로 나오고, 상업 영화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한 휴가, 살인의 추억이 있는데, 그거 외에 뭐 타워 이런 거는 좀 실패를 했어요. 주로 흥행해서. 타워는 보고 울었었는데. 아 정말요? 예, 그때 막. 본 사람도 처음 봐야죠. 타워가 뭐죠? 타워 뭐 재난 영화예요. 예, 그 열연하셨어. 나름 예 블록버스터인데. 그 소방 가는 얘기. 예. 야 그런가요? 예. 어쨌든 뭐 타워링가 비슷한 영화겠죠. 선예진도 나오고. 아. 눈물을 자극했었지. 근데 확실히 그런 이제 이미지 느낌이 이제 김상경하면 홍상수가 이미지가 너무 저한테는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홍상수나 이제 홍상수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나 확실히 자기의 페르소나가 누군지 그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럼 뭐 요즘에는 김상경 씨 잘 안 쓰네요, 홍상수 감독이. 저 약간 김민희한테 쓰는지. 그분 느낌이랑 유준상 아저씨 느낌이랑 비주얼이 좀 비슷하긴 하죠. 저는 느낌이 너무 겹치더라고요. 약간 좀 착하고 뭐 이런 느낌. 네, 필모그래피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봤고요. 뭐 여담을 몇 개 해드리자면, 일단 이 영화 자체는 연극을 베이스로 한 거예요. 사건을 베이스로 한 거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베이스로 한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을 베이스로 한 거고요. 이 날 보러 와요라는 제목은 그 연출자가 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연극이랑 영화 개봉할 당시에 이 연극이랑 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영화표를 갖고 가면 연극을 할인해주는 시스템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520만 정도가 들었고요. 지금으로 쳐도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꽤 많이 든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 영화를 기반으로 어쨌든 봉준호 감독이 이제 상업 영화에서 좀 한가닥 하게끔 자리 잡은 거죠. 우리 사케님이 재료 손질 해주실까요? 네, 저는 간단하게 줄거리랑 뭐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것들, 인물 좀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정확하게 자막으로 나오는 걸로는 1986년도. 하지만 이제 장소적인 배경은 가상의 공간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뭐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다지만 직접적으로 화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요. 화성군 태령읍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이 장면은 그 송강호 새로운 수사반장님이 오셨을 때 브리핑하는 그 전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제 정도로 이제 화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성으로 생각하고 보는 거죠. 박혀 있었네.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다시 끄집어내기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때 이렇게 다른 장소를 많이 이야기도 하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근데 화성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화성으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큰 줄거리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형사가 이제 연쇄 살인범을 쫓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그런 범인을 찾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쫓는다는 말은 좀 틀린 게 범인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가장 큰 줄거리고 맥은 이제 추적한다, 이제 범인을 찾는다라 수사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수사극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상황을 항상 많이 그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원래 좀 봉준호 감독이 영화 속에 그런 걸 좀 숨겨놓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이제 괴물 같은 경우도 사람이 어떻게 이기심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처럼 살인 추억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당시 사회상 이제 그것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미 뭐 워낙 유명한 영화라 뭐 두말할 말 필요 없겠지만 일단은 서울에서 파견된 형사 역에는 이제 김상경 씨가 이제 서태윤이라는 역을 하셨고요. 이제 당시 지역에 있던 관할 형사는 이제 송강호 씨가 연기한 박두만 이라는 역할인데 이제 둘이 너무 얼마나 상반되냐면은 이제 서태윤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할 줄 아는 형사예요. 그 증거 위주의 과학 수사를 말하고 그때 그거를 다른 형사들을 못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또 근데 이게 진짜 상반되는 거는 이제 그 송강호가 그냥 박두만인데 무당 자기가 얼굴을 보면 범인을 한다는 말을 하는 정도의 수준의 형사예요. 거의 미신을 기반으로 수사하고 약간 직관. 좋은 표현으로는 감이 좋다. 나쁜 표현으로 그냥 주먹구구식 수사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미신과 폭력으로 대표되는 형사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영화는 이제 그 두 분의 입장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초적인 줄거리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 그 형사 두 명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게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상경이 송강호한테 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송강호가 이러죠. 아니 근데 형사 그렇게 싸움을 못해서 어떡해 이래요. 그러면 이제 김상경이 톡 싸워붙이죠. 아니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떡해. 항상 이게 약간 서로의 처음 그 캐릭터를 확실히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김상경이 뛰어나고 송강호가 후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게 조금씩 영향을 받는 느낌. 그렇죠.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김상경이라고 되게 완벽하고 똑똑하고 인텔리하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워낙 뭐 이제 유명한 영화니까 네. 이제 뭐 스포일러라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좀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김상경이 과학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좀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요즘에 신문물 이제 구문물이 있는데 요즘에 막 신문물 구문물을 약간 제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꼭 신문물이 옳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끔씩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두렁 에서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 먼저 송강호가 때리잖아요. 드롭킥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뱉는 대사가 강간의 왕국이고 그런 거 애드립이죠? 저는 애드립으로 알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 되게 봉준호 감독이 애드립 같은 거 원래 잘 안 해주는 감독 아닌가요? 원래 다 하나까지 다 정해놓고 하는 감독으로 잘 알고 있는데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송강호 정도 되면은 이제 믿고 기용할 만하죠 사실.
밥 네. 먹고 다니냐도 그거라면서. 그거는 이제 그죠? 완전 애드립으로 이미 인터뷰까지 끝난. 선배님이 해주세요라고 네. 했대요. 네, 털을 펼쳐줬구나. 그래서 아직 그래서 송강호 연기하면서 나온 대사가 이제 마지막 밥 먹고 다니냐고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송강호와 이제 봉준호 감독의 관계에 대해서 줄거리는 너무 좀 많이 아니까 그죠? 하려고 하는데 원래 두 분이 예전에 그 전부터 알긴 알았었어요. 그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은 조연출로 있던 영화계 조연출로 있었고 당시 이제 그 영화에 이제 오디션을 송강호 씨가 보러 가거든요. 그럼 떨어져요. 그 영화에. 근데 이제 떨어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봉준호 감독이 당시 이제 조연출이 문자를 송강호 씨한테 보냈는데 이제 당신 연기 인상 깊었다.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연기를 하자 하는데 송강호 씨는 완전 무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면 이제 자기같이 하찮은 사람한테도 관심을 갖춘 당신이라면 당신 영화에는 난 무조건 내가 유명해져도 출연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제 프란다이스의 개를 내고 조금 망하죠. 네, 그쵸. 약간 네. 실령하는 봉준호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세상에 영화를 냈어도. 근데 두 번째 이제 작품인 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 배역에 꼭 송강호라는 사람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봉준호는 봉준호 감독. 근데 당시 송강호는 한창 이제 하늘을 그렇죠. 찌르는 주가를 들고 이미 있었는데 반치광 넘어간 시점이었죠. 그렇구나. 이제 일단 JSA에서 정점을 저는 찍었다고 시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도 안 좋은 평도 있었지만 그 얼굴을 알리기 시작해서 이제 복수는 나의 것 그다음에 JSA 이런 걸로 이제 주가를 쫙 올리면서 송강호라는 이름이 쫙 인식이 모든 배우한테 바뀌니까 사람들한테 다 박혀있을 때였는데 이제 봉준호 감독 그거를 꼭 하고 싶어 이제 캐스팅하고 싶은데 갭이 너무 크니까 저런 좀 큰 인기 배우가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먼저 보냈는데요. 송강호 씨가 통화도 보냈더니 이제 전화를 드렸던 감독인데요. 그랬더니 송강호 씨가 영화 출연할게요. 그냥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요. 네, 송강호가 기억을 하고 저는 원래 당신 영화에 나 무조건 나가려고 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사가 돼서 나온 게 이 살인의 추억이에요. 훈훈하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송강호 송강호 씨가 아니라 봉준호 감독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서 둘이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친한지 이름 안 부르고 별명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막 송송송 뭐 봉봉 막 그러고 네, 봉준호 꼭 선배 하면서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살인의 추억이 안 됐다면 저는 사실 봉준호 감독은 존재하지 못했겠죠.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도 봉준호 하면 살인의 추억으로 인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워낙에 큰 작품이고 좋은 작품이어서 그리고 괴물을 제 주변에서 인생작으로 뽑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요? 네. 그 괴물이 나오기 전에 이 살인의 추억이 없었으면 그쵸. 괴물급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캐스팅해서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 좀 유명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저도 얼핏 들은 것 같긴 하네요. 연기력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스펙트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살인의 추억 영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배우가 송강호도 김상경도 아니고 이제 백광호 역을 맡은 박노식 씨. 향순이. 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영화 이후로 이 역할의 틀을 약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비슷한 역만 계속 들어오고 결국 자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려는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왔겠죠. 이렇게 비주얼적인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역할 하다가 좀 어느새 좀 뒤안길로 좀 사라지지 않았나. 그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역할로 섭외가 와버리면 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감독이나 뭐나 시나리오 써 이럴 때 생각이 딱 그렇게 좀 와버리니까.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니까 가상 캐스팅한테도 근데 마찬가지로 정말 연기 잘했잖아요. 이 박노식 씨가 정말 잘했는데 오히려 인상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몰라요. 또 어제 잘 지내고 그렇죠. 계신지. 물론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네. 재료 손질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우리가 작품 내용 가지고 토론 많은 이야기거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좋은 영화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키님부터. 뭐 저야 다시 봐도 사실 몇 번 봤는지 기억 잘 안 나요. 많이 봤어요? TV에서 틀면 그냥 이렇게
제가 눈여이 많았던 한 번 보면 볼 수밖에 없는 영화 중 하나잖아요. 이것도 그쵸. 그런 다이아드와 쇼생크 탈출 같은. 야구들은 정말. 다이아드가 뭐 좋은 작품 나쁜 작품을 떠나서 그냥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 영화잖아요. 약간 마약처럼. 그래서 사실 사내의 추억도 알면서 보거든요. 다음에 무슨 대사를 칠지도 알고. 저는 막 그런 걸 롱테이크 씬을 따로 찾아볼 정도로 사실 되게 좋아해요. 이 영화를. 그리고 그 안에 그 송강호의 개인 연기력도 또 너무 좋아하고. 아니, 너무 좋았다고만 얘기하면 좀 그런 느낌이지만. 좋다고 하면 되죠. 괜찮아요. 제가 사실상 아직까지 영화관에서 본 영화 중 베스트의 베스트? 베스트? 네. 아예 선정하셨으니까 이거 네.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영화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기대 안 하고 봤고 제일 재밌게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껏. 알겠습니다. 우선 극찬하시는 걸로. 정국수님은? 저도 사실 극찬 할 말밖에 없는데, 저는 애초에 기대를 하고 봤고요. 극장에서 2번 본 영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고. 오, 잘했네. 그때가 제가 2003년이면 고등학교 때죠. 네, 고등학교 때인데 친구들 끌고 와서 2번 봤고요. 야. 네. 실제로 이 이후로 봉준호 기억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봉준호 전작 플란더스의 개까지 찾아보고 지리멜로도 보게 되고 했던 거고, 실제 그냥 봉준호 감독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정말 그 시대상 다루는 거, 은근슬쩍 숨겨져 있는 되게 묘미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리아가 고깃집에서 깽판 칠 때 그때 대학생들이 이제 TV 보면서 형사들 욕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도 이제 근현대사에 좀 남아있는 사건이고요. 굉장히 크게 경찰들이 성고문을 그때 해서 난리가 났던 사건들, 이런 거 근현대사적인 묘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괴물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 이게 반미 색채가 굉장히 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느낌 있었고, 아무튼 이 작품 때문에 봉준호도 알게 되고 송강호에도 더 정감이 가게 되고, 제가 한국 영화 중에는 사실 이거보다 나은 작품을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 한국 영화 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정민은요? 우선 저는 이런 어두운 느낌 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추적자 이런 거 또 막 잘 만들었다 그래도 스릴 약간 막 스릴러 있고 추리 이런 거 있으면 숨 막히고 짜증나고 이래서 보다가 안 보는 것도 많고 이런데, 이거는 뭐 전에 한번 끌려가서 봤다가 결말 아니까 다시 보긴 봤는데, 우선 되게 몰입해서 봤던 거. 근데 저는 이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두 캐릭터가 상반된 예. 그래서 시대상 이런 거는 많이 포착을 못했고, 너무 살인 사건 이런 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게 있어서 안 보는데, 이번엔 준비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캐릭터에 가서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송강호도 재밌고 김상용도 재밌고 재밌게 보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는 해결 못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짧게 사람이 이제 제가 요즘에 일본 사이트 같은 데 많이 들어가, 그런 영화 평론 사이트 같은 데 이제 일본 영화 평론 사이트요? 그 이제 번역하는 거를 많이 제가 번역하려면 일본어로 너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송강호 연기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영화가. 그걸 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보면서 사연의 추억. 그 송강호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연의 추억.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들 나눠볼까요? 여기서 아까 그 롱테이크 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결국 이 장면이 사실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영화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롱테이크란 게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도 롱테이크 씬이 되게 사람들한테 손에 꼽히는 명장면이듯이 초반에 이제 논두렁에서 막 사건 현장을 보존하느라고 애쓰는 송강호와 잘 지켜지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의 번잡한 이미지가 꽤 길게 한 테이크로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난감해요. 막 카메라가 끊임없이 돌아오고 엄청 먼 거리도 이동해 가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극을 위해서 엄청 분주하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 장면을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고, 어쨌든 제가
처음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느낀 장면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백강호가 이제 기차에 치여 죽고 피가 팍 튀어요 송강호한테. 아이고. 네, 그 송강호가 그 되게 충격은 먹은 표정이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옷에다가 이제 손을 슥슥 닦는 장면. 맞아요. 네, 정말 뭔가 진짜 질렸다 이런 표정으로. 정말 지치고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손을 슥슥 닦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약간 좀 네. 덧붙이자면 그 롱테이크 초반 그 논두렁 롱테이크 씬이 중요한 이유가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걸 보여줘요. 사실. 끝까지 이렇게 주먹 구구식 수사를 할 거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개판으로 할 거야. 영화는 수사는. 딱 어떤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거에서 이 영화에 딱 몰입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논두렁에서 한 3명 자빠지고 막 자꾸. 저는 2명입니다. 액션을 하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거는 정해진 대사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애드립 상황. 그 논두렁에서 넘어지는 그거 두 분 다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진 거예요. 진짜 미끄러져서. 근데 송강호 되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또 대사를 치죠. 꿀 발랐난다. 정말 번뜩여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저는 대단한 게 저 배우라는 게 합이라는 게 대단한 게 그걸 또 봤잖아요. 저 변희봉 배우가 또 와서 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 참 그 점 명장면 두부두부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답답하죠 거기서. 발자국 있는데 그걸 그냥 경운기가 지나가요. 보존해 이런 나와도 보존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리머리한 신입 형사가 그 경운기 지나가는데 보고 있고. 나중에 신문을 찍는 것도 웃기잖아 이거 막. 아니 이제 그것도 너무 이게 발자국이 나왔는데 네.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남까지로 가잖아요. 동그랗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상에 증거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애들 막 피해자 옷 가지고 놀고 있고 막. 그죠. 원장님은 어떤 거? 전 제목부터가 너무 재밌는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나. 그러니까 살인, 그러니까 추억이라고 했을 때 그 추억에 대한 느낌을 앞에 살인이 붙으니까 그것도 되게 묘하더라고요. 추억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되게 유명하고 막 명작의 대열에 올라서 보는 건데 만약 그때 그 처음 그 제목을 대했을 때 반발감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유명하고 너무 익숙하잖아. 살인의 추억이란 말이. 살인아벨이랑 추억이란 말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다시 생각해 보면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또 아침에 좀 보다 나왔는데. 살인의 추억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제목이 써내려가잖아요. 시작 그 영화 초반에. 그래서 문득 그게 추억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단어를 또 입힌 거잖아요. 이미지를. 사실 안 좋은 거에 추억이라는 말을 안 쓰죠. 기억이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되게 그거에 제목도 상반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 배우의 역할도 또 상반되고. 그냥 그렇게. 네. 근데 그건 안타깝네요. 약간 외국어로 번역될 때 그냥 메모리로 번역이 되니까 그런 느낌이. 메모리 오브 머더. 근데 좀 안타깝네요. 그 추억이 이게 대치되는 단어가 없나요, 영어에? 그러게. 그 느낌이 진짜 묘하게 다른데 그걸 설명을 못 해주는구나. 외국을 갔을 때. 노스텔지아는 뭐였죠? 노스텔지아 향수. 너무 그리워하는 거야. 노스텔지아 조금 이게 살인을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살인자가 막 내 기억 속에 보여. 이거랑 비슷한 게 그 롱테이크 씬이 번역된 게 되게 많아요. 영어로. 자막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안 산다. 그 번역이 영어 번역이. 대사 자막이. 예. 꿀발라나 이런 건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야야씨 이러면서 화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네. 그거 정말 느낌 못 살릴 수 있겠다. 근데 봉준호 감독이 요즘에는 좀 이렇게 해외랑 영화를 찍는데 우리나라에서 찍은 영화들 보면 진짜 이건 해외에서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되게 많죠. 아무래도 되게 한국적인 사회 현상도 많이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작인 옥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잘 많이 이해 못했거든요. 이도저도 아니게 한국적이면서도 또 미국. 그게 어렵네. 그러네요. 향이라는 게. 향수기?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재현하는 현장 검증? 그 씬도 사실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너무 강압적이야. 폭력적이고 범인을 만들잖아요. 찾지 않고. 그런 장면이 재밌었고 이제 그 수사반장을 보면서 지하 약간 고문실 같은 곳에서 그 짜장면을 먹는
씬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맞아요. 그 젓가락? 빠바바밤 안무부터 이렇게 몸 흔들면서 선호랑 이제 그 장면 NG 씬도 되게 재밌어요. NG 씬 모아놓은 것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오늘 아침에 또 잠깐 보면서 느낀 네. 거는 그 장면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월드워치에서 그 브래드 피트인가요? 톰 크루즈? 월드워치. 네. 네. 영화에서 네. 브래드 피트 맞죠? 네네네. 그 친구가 이제 좀비랑 막 싸우면서 네. 이 좀비가 감염되는 게 얼마나 감염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재미없게 박사가 나서 너무 5초 뒤에 나오는 글에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싸우고 나서 총을 머리에 대보면서 숫자를 세요. 시간을 보고서.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이 좀비한테 감염되는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부산행 영화에서 보면은 사실 이건 좀 다른데 그 사람 몸마다 조금씩 변화가 다르다. 나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뉴스로 좀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전달이 잘 안 됐고,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정보가 전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대놓고 하면 이게 유치해지는 거니까. 네. 살인 추억에서 보면 새로운 수사관장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그 새로 오신 수사관장이 신문을 보고 있어요. 신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수사진 대거 교체, 뭐 수사관장 뭐 새로 임명 이렇게 써있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 사진을.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바로 다음 씬이 뭐냐면 송강호가 반장님께 그런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명장면이었다. 저는 지금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긴 영화가 좀 해운대 그 강제규관으로 죄송하지만 좀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윤재규. 네. 근데 뭐 그 사람 영화 중에는 저는 그래도 그나마 볼만했던 것 중에 하나.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노파심이잖아요. 왜 이렇게 보여주면 못 알아먹을까? 맞아요. 한 번 더 덧붙이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귀찮아.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제가 설명하면 되지.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거는 고민해 보면 어떻게든 되거든요, 사실. 그 씬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게 보통 디테일이 아니고서야 자연스럽게 넘길 수 어려우니까. 이게 청소년 책을 보면 그러거든요. 청소년 책은 그런 상징이나 의만으로 전달하기 굉장히 애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되게 친절해요. 뭐 하나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보면 되게 유치해. 근데 유치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접근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영화도 몇 세 이상이면 다 보잖아요. 네.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다 보니까 보여주는 거는 순간 놓치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라서 이것도 여러분은 막 많이 봤으니까는 막 장면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냥 딱 영화 지식 없이 딱 봤을 때 뭐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설명 안 해주면 뭐 이해가 안 돼. 놓쳐버리면 영화 되돌릴 수도 없잖아, 영화관에서. 다시 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 한마디라도 등장이면 입으로 빌려서라도 막 말을 해주고 싶고 그 절제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일반 관객과 이제 전문가 관객들 사이를 이렇게 골고루 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캐릭터 둘 중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송강호의 그런 되게 직관적인 스타일이랑 김상경에게 다 하나하나 체크하는 스타일. 그래서 그때는 이게 뭔가 기술적이고 뭐하고 좀 송강호가 한번 털리잖아요. 막 사진 찍고 이랬다가 대거 교체되기도 하고 그 깡패 같은 놈도 이제 막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긴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또 박해일이 이제 아닌 걸로 또 되는 가정 김상경이 그냥 또 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입장이 또 바뀌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게 결국 달라지는데 나는 어떤 사항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 이런 영역적인가 귀납적인가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걸 송강호가
사실 향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의 신념으로 연역적으로 딱 걔를 그렇죠. 잡아놓고 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렵지. 저는 향수기 말씀하셔서 기억나는데 사람들이 그 배우를 향수기로 향수기로 이렇게 저 향수기 썼거든 아까도. 백강호라는 역할이 있는데 향수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임팩트 강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향수기는 그 사건 네. 피해자 그 피해자의 피해자의 향수기인데 네. 향수기 이뻤다. 그 백강호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남자도 그냥 변태인데 그옷 예, 네. 변태인데 막 이런 거 보면 또 피해자가 생기니까 나쁜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사람의 인식 자체가 사람들이 다르니까 꼭 형사가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수사 방향이 갈수록 더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계속. 이번엔 뭐지? 막 기대했다고 해야 되나? 나는 또 뭘 잘못 짚었나 생각해가지고. 그 의사침해지는 순간이 되게 재밌어요. 성공하고 기대했다가 변형을 바뀌고 표정이 참 안 되고 나서 소외받고 이제 옆에 김상경이 달라붙고 이렇게. 그게 지금 변희봉 씨랑 송강호 씨랑도 되게 많이 나오네 같이 그 봉준호 하시던.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강호 스타일의 그런 직관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거든요. 직관적. 예, 이렇게 뭐 하나 막 체크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주먹구인데 데이터를 막 보진 않고 그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두 캐릭터 중에 어느 거 더 선호하세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그거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내 직장 상사는 송강호가 됐으면 좋겠고 내 부하는 그렇게 좀 김상경 같은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되게 감각적인 사람은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냥 다루기 쉽다고 해야 되나 분위기 맞춰주시기가 좀 편한데 이렇게 수치 계산적인 사람은 약간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제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 좀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라는 학문을 되게 신봉하거든요. 이공계잖아요. 맞아. 그쵸? 우프님 되게 그래 보여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문과적인 사람인데, 저 되게 문과적인 사람이에요. 이과를 수학하면서 좀 겸업하게 된 거지. 근데 특히 이과 학문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중에 확률이라는 학문에 제가 굉장히 꽂혀 있거든요. 결국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확률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확률을 믿는 게 최선일 때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거 확률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는 거는 우리가 확률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되게 이과적인 발언을 하시는 어디 문과적인 실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를 보면 끊임없이 확률과 마주치는데 그럴 때 저는 어쨌든 확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축이고 우리가 감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확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감이란 건 결국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몸속에 이제 무의식 중에 갖고 있다가 이럴 때 이랬어가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감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란 것도 결국 확률 위에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 감이란 게 아무래도 좀 왜곡되기가 확률보다 쉬우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확률을 믿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계물리학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야구를 바탕으로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쵸. 조사했는데 참 맞는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성공은 누구 얼굴 보면 안다 그러잖아. 그럼 사실은 이걸 누군가를 설득했을 때 누구 말을 더 믿을만 하냐 보면 사실 김성경이 맞는 거거든요. 특히 가뜩이나 이렇게 수사고 유죄를 추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자를 믿으면 안 되죠. 네. 거기서 딱 그 초반에 밥 먹는 애한테 그 범인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되게 기다렸거든. 그래서 나 얼굴만 보면 알아라고 해서 옆에 저 두 중에 범인 누구냐고 한 명은 때린 놈 한 명은 말이고 이런 거 했을 때 강간한 놈 뭐 이런 거 하여튼 했을 때 보면서 맞추나 못 맞추나 했는데 그 결과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 얼굴만 보고 아냐는 나중에 이제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가 실현하게 돼요. 얼굴에 식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요새 나온 좀 제가 좀 주장하는 말인데 사람이 정말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상황 내가 힘들면 얼굴이 안 좋게 변하고 하니까 엄청 온순하고 잘생기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상이라서 신봉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게 그런 말이 많잖아요. 우리 얼굴의 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송강호의 역할이 먹혔지 않나라고 봐요. 사실 안 그랬으면 뭐야 이럴 수도 있었으니까. 사실 요즘에 논문 같은 거 많이 보면 각다 쓰는 통계가 다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그거 엄청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이제 어떤 표본을 해가지고 어떻게 통계하냐 다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사실 결론적으로는 뭐 같이 잘 섞이면 좋겠지만 아니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모임하다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네. 많이 다르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는데 여기서도 두 인물을 통해서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박해일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진짜 많이 저 생각했는데 사실 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찌됐든 한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잖아요. 화성인 대상지 사건이라는데 네. 그래서 잠깐 그래서 오면서 제가 이제 녹음 오기 전에 좀 뒤져서 미제 사건을 좀 찾아봤어요. 한국에 미제 사건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아는 미제 사건은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개구리 소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어떻게 안 풀렸죠. 예, 근데 시체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시체는 나왔는데 그걸 범인은 모르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화성현재 살인 사건 당시에 범위 나이대 범위를 30대 40대로 잡았었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 60에서 70대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 자체가 방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을 찾지 못했고 지금은 범인이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살인의 추억이 나왔을 당시 영화나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쐈으면 했는데 안 쏘더라고요. 그 상황이 잘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쐈다면 영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이렇게 영혼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또. 실제 그 삭제된 장면 중에 그게 있대요. 그 중간에 송강호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모증 이거를 약간 개그스럽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 치료하는 장면 중에 실제 박해를 벗겨본대요. 벗겨보고 진짜 털이 없다는 걸 확인한다. 이런 장면까지 있을 정도로 봉준이 약간 그쪽으로 관객들이 의심하게끔 장치를 한 것 같아요. 공소시효에 대해 요즘 말이 많아요. 김광상법 얘기 나오면서 그것이 결국 뭐 잠깐 찾아보니까 또 태완이법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대요. 살인사건 이렇게 심각한 거에 대해서 없어졌어요 공소시효가. 예, 근데 지금 김광석법이라고 다시 논란이 되는 건 김광석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이 2000년도 전이라서 그건 또 포함이 안 된다. 요즘 막 뉴스 틀면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예 2000년 전에 것까지 이제 하자는 공소시효를 다 없애버리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결국 못 잡았는데 계속 마지막까지 막 송강호가 범인 쳐다보듯이 엔딩 장면 하고 이러는데 그런 면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공소시효의 취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좀 찾아봤는데 너무 오래된 사건은 그런 증거에 대한 변질 우려가 있어서 오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그걸 방지하기. 오판을 방지하기. 이거를 이제 법적이 딱 이거다라고 정의되진 않았고요. 이렇게 정리된 글 같은 걸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치관 변화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쿠님이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던 한 명의 무고한 그런 거죠. 무죄추정의 원칙. 그 선택과 집중면에서 일거리가 계속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 집중해야 되니까. 인력이나 이런 건 항상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필요하다 이런 것도.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이 생기고 나서도 200 몇 건 중에 이제 해결한 건 4건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그냥 막 분위기 타가지고 법을 막 개정하고 이러기 쉽지 않다.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뭔가 큰 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짜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네요. 짜잘하다고 보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지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공소시효로 중지 신청을 해서 중지도 하고 하죠.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사실 저는 크게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범죄에 있어서 굳이 공소시효를 두는가 했을 때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정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 법적이라는 결국 판단 이런 건 다 어쨌든 서류 이제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마저도 이제 언제까지 할 거야? 뭐 되는 대로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법이라는 거는 법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았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본 걸로 하고 다음 마지막 코너 우리 맛대맛에서 다른 영화랑 작품 비교해서 그 다양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비슷한 영화가 헐리우드에 딱 하나 있죠. 조디악이라고. 줄 이야기? 조디악. 조디악? 예. 그러니까 조디악? 조디악. 아,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제 사건 베이스인데 미국에 이제 조디악 킬러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이 이제 찾아보면서도 항상 나오는 사건인데 외국에 조디악 킬러가 있듯이 한국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다 이런 개념인 거고 조디악도 결국 미제 연쇄살인 사건을 쫓는 한 명의 기자와 한 명의 형사 뭐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고 이것도 이 시대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제일 범인 같던 애도 이렇게 드문드문 등장하고 결국 불충분으로 해결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면인데 실제로 살인의 추억이랑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아요. 들어보니까 비슷하네. 이 감독, 그 데이비 핀처 감독 자체도 그 시대의 흐름을 너무 잘 다루고 그 시대상 이런 걸 잘 다룬다는 면에서 봉준호 감독이랑도 좀 흡사한 면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사케님은?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제가 소개했듯이 수사극이 아니다. 살인의 추억은 시대극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베테랑을 가져왔어요. 최근 영화? 네. 그 유승환 감독님. 왜냐면은 사실 살인 추억을 제가 볼 때 잡느냐 못 잡느냐의 중점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봤고 그때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는데 베테랑도 형사물이긴 한데 어떻게 그 현 상황 가장 주점이 됐던 거는 제발 잡냐 안 잡냐가 아니라 갑질이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얼마나 유아인이 갑질을 잘하는가. 그리고 사실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다른 게 그 베테랑에서는 마약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판 뒤집혔다고 하면서 수사를 들어가는 모습이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살인 추억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약간 비슷한 걸 사실 추적자 하려다고 했는데 추적자는 약간 너무 경찰관 무색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테랑 보니까 뉘앙스가 비슷해서 뭔가 현 시대 그리고 당시 80년대 시대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책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네. 제가 이런 약간 살인사건 막 경찰 이런 얘기 사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두운 거 잘 안 보는데 그냥 재밌게 본 게 내가 살인범이다 아니면 박시우 장면이 나왔던 건데 재밌게 봤어요. 반전에 반전이 있어서 약간 안 봤으니까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이게 약간 그랬어요. 뭐지 저평가됐는데 되게 재밌다. 그런 영화 중 하나더라고요. 저 해피엔딩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전혀 해피엔딩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데 해피엔딩 엄청 좋아해요. 해피엔딩이랑 스포일러 당했군요. 해피엔딩을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공소시효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했었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보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살인이란 게 굉장히 사실 어둡고 무겁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많은 영화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소재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면 너무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데 그 너무 가볍게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살짝 담겨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자료를 주소도 부족한 것 같고 아무튼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좀 이번에 좀 담백하게 준비해 왔는데
예전과 달랐는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담백해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쭉 담백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한국 영화를 오랜만에 좀 이렇게 옛날 거지만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거라 그런 면에서 방송 준비하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한국 영화 오랜만인가요, 저희? 그냥 변호인 이후에 처음 두 번째죠. 근데 그 제가 이거 이렇게 컴퓨터로 보면 되돌려서 볼 수 있어서 네네. 그런 면에서도 조금 재미있게 인물 캐릭터에 집중해서 봤던 거라 좋았고, 하지만 또 이런 살인이나 무거운 주제나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소재가 좀 실화 바탕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살인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 오늘이.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뵙겠습니다.